흥난초 아가씨. 변사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일이 죄다 그렇게 흘러가는 모양이다. 그날 에비스야 백화점 3층 15호 매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3층 주임이 여전히 미야타케 긴지였다면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 미야타케 주임은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전에 잘렸다. 그리고 새로 3층 주임으로 취임한 사와이 게이키치는 최근 오사카 지점에서 막 전근해서 아직 본점의 미묘한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15호 매장의 고참 직원인 이소노 아키 역시 그때 자리를 비웠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그러니까 저녁 4시 반 무렵의 일이었다. 이소노 아키는 새로운 후사미 준코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후사미 씨, 부탁인데 잠시만 가게를 좀 맡아줘. 나 잠깐만. 그녀는 뺨을 붉히고 머뭇거렸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또요. 젊은 준코는 순박해 보이는 눈을 크게 떴다. 응. 아키는 코스모스 당신이라는 별명이 있는 아름다운 뺨을 희미하게 물들였다. 이거 참 곤란하네. 이럴 거면 생리 휴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2, 3일 남았다 싶은데 이번 달은 좀 빨리 돌아왔네. 그녀는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준코는 자신보다 한참 고참에 나이도 7살 정도 위이지만 조금도 선배 티를 내지 않는 이소노 아키가 참 좋았다. 그래서 준코는 밝게 대답했다. 네, 그럼요. 다녀오세요. 여긴 제가 맡을게요. 괜찮아요. 잘 모르는 일 있으면 주임님께 여쭤볼게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이소노 아키는 15호 매장을 떠나 종종 걸음으로 옆 가게 뒤쪽으로 달려갔다. 옆은 부인복 매장이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옷이나 기성품 부인복을 입은 마네킹이 어두운 매장 구석에 여기저기 서 있다. 종업원 화장실은 손님용과는 다른 곳, 즉 부인복 매장의 바로 안쪽, 손님에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다. 그때 3층은 아주 한산했다. 원래 이 에비스야 백화점은 7층짜리 건물인데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골이 많은 편이라 전쟁 전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하지만 전쟁 후에는 다른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팔리는 물건도 적어져서 4층부터는 사무실이나 연회장으로 임대하고 점포는 3층까지만 두었다. 그 3층에는 귀금속, 보석상, 부인복, 악기상, 서양 가구점이라는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는 점포가 많은 데다가 시간이 폐점 시간인 4시 반 무렵이라서 손님은 겨우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다. 계절은 11월 중순. 4시 반이면 벌써 어둑하고 손님이 적은 3층은 횡댕그렁해서 한기가 몸에 스몄다. 여자는 이게 있으니까 곤란하구나. 15호 매장에 홀로 남은 후사미 준코는 금전출납기에 기댄 채 멍하니 그런 생각을 했다. 그녀는 이제 겨우 18살로 열흘 정도 전에 들어온 신참이었다. 얼마 전까지 여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던 그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급히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게 되었다. 직업을 가진 것도 물론 이번이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백화점 판매원 정도야 라며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고된 일이라는 사실을 준코도 차츰 알게 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난방 설비가 가동되지 않는 지금은 무릎 아래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또 15호 매장의 성격이 그러한지라 별로 손님이 없는 것도 젊은 준코는 불만이었다.
게다가 가끔 오는 손님은 항상 자존심이 강한 부인이나 아가씨인지라 기분을 맞추기 힘든 상대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하기로는 백화점 내에서도 최고였다. 3층 15호. 이곳은 귀금속이나 보석류를 판매하는 곳이었다. 이선호 씨는 저렇게 예쁘고 기품 있는 사람이라 괜찮지만 나 같은 덜렁이한테는 여기가 안 어울려. 나한테는 완구나 자파처럼 번잡하고 단순한 곳이 어울리는데 신참인 내가 어째서 이렇게 힘든 곳에 배치된 걸까? 준코는 여전히 금전출납기에 기댄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문득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양장을 입은 여자가 진열대 저편에 서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 준코는 입속으로 중얼거리고는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일에 대해서 준코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알아차렸을 때는 그 사람 진열대 맞은편에 서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두꺼운 베일을 쓰고 있었고요. 네, 굉장히 두꺼운 베일을 그것도 두 겹으로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네? 복장 말씀이신가요? 아, 그래요. 검고 두터운 외투를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설마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걸요. 그 여자는 준코가 다가오자 장갑을 낀 손으로 진열대 안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브로치 좀... 속삭이는 듯 낮은 목소리라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준코가 브로치를 꺼내자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집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지 다른 브로치를 가리켰다. 준코가 그것을 꺼내자 또 한참 고개를 숙인 채 보다가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번에는 팔찌를 꺼내달라고 했다. 변함없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다. 이렇게 여자는 브로치, 팔찌, 반지 또는 모조 진주로 만든 목걸이 등을 차례차례 진열대 위에 늘어놓게 했는데 그 사이에 준코는 놀랄만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손님의 지시대로 진열대 안에서 보석이 박힌 콤팩트를 꺼내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였다. 옆에 늘어놓은 콤팩트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거울에 장갑을 낀 여자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비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손에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준코는 깜짝 놀랐다.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릎 언저리가 덜덜 떨렸다. 콤팩트를 가지고 일어섰을 때 준코는 마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자기인 양 긴장을 해서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손님은 변함없이 고개를 숙이고 준코가 꺼낸 콤팩트를 손에 쥔 채 보고 있다. 준코가 잽싸게 진열대 위를 넘겨다 보니 반지가 2개, 브로치가 하나, 대략 3,000엔 정도의 물품이 사라졌다. 준코는 도움을 청하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직원은 무턱대고 소란을 피우거나 손님을 다그쳐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았다. 그것은 가게 신용을 갉아먹는 일이다. 그 대신 직원은 이 사실을 바로 해당 층의 주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준코는 지금 가게를 떠날 수가 없다. 이소노 아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가게를 떠나면 이곳은 텅 비어버리는 것이다. 준코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주뼛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때 눈을 잡아 끄니가 3층 주임인 사와이 게이키치였다. 베테랑인 그는 준코의 얼굴을 보고 이내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자기 자리를 떠나 서둘러 15호 매장으로 다가왔다. 매번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와이 주임은
두 손을 비비면서 재빨리 준코에게 눈짓을 했다. 준코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반지를 가리키며 손가락 두 개를 내밀고 브로치를 가리키며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보였다. 사와이 주임은 가볍게 끄덕였다. 정말 송구합니다만 잠시 사무실까지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말은 정말이지 공손하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콤팩트를 만지고 있던 여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번거롭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사무실까지. 그러자 여자는 딱 하고 차가운 소리를 내며 콤팩트를 진열대 위에 놓았다. 그리고 손에 든 가방을 집어들더니 휙 돌아서서 어깨를 흔들면서 저편으로 가려고 한다. 사와이 주임은 그 팔을 잡고 가볍게 끌어당겼다.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이런 일은 흔하니까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사무실까지 함께 가주십시오. 사와이 주임의 말은 변함없이 공손했지만 여자의 팔을 잡은 손에는 힘이 실려 있다. 여자는 그걸 뿌리치려고 두세 번 몸을 비틀었는데 그 소리에 옆에 부인복 매장 직원이 문득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의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하고는 안색을 바꿨다. 안 돼요, 주임님. 그분은... 연매장 직원은 그렇게 말하면서 서둘러 이쪽으로 달려나오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다. 여자의 팔을 잡고 있던 사와이 주임의 자세가 갑자기 축 늘어졌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 후사미 준코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처음에 저는 뭐가 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주임님이 갑자기 상체를 숙이더니 잠시 여자에게 매달린 것처럼 되어서는 그대로 뼈가 빠져나간 것처럼 흐물흐물 바닥에 쓰러졌어요. 네, 목소리는 조금도 나오지 않았고요. 저 한참을 어리둥절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연매장의 시바사키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보니까 네, 그 여자가 계단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부인복 매장의 시바사키 다마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 제가 그 여자를 알아차린 것은 주임님이 손을 잡고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저 그 여자를 항상 오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주임님은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라 싶어서 알려드리려고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였어요. 주임님이 갑자기 흐물흐물 쓰러져서. 아니요, 그 여자가 자주 오던 사람인지 어쩐지 저는 확실히는 잘 몰라요. 아무래도 두터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게다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요. 그건 그렇고 시바사키 다마에가 지른 소리를 듣고 3층에 있던 손님이나 점원이 그 자리에 우르르 달려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왜 그래? 소리를 왜 질렀어? 응? 주임님, 왜 그러세요? 주임님! 남자 점원 한 명은 놀라서 발밑에 쓰러진 사와이 주임 위로 몸을 굽혔는데 이내 기가 막힌 듯이 뒤로 물러섰다. 이거 어쩌지? 주임님이 배를 찔렸어. 준코는 더 이상 긴장과 충격을 견뎌낼 수 없었다. 한계에 달한 그녀는 마치 실성한 것처럼 쇳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한 짓이에요. 검은 베일을 쓴 도둑 말이에요. 그녀가 한 겁니다. 살인이다. 살인, 살인. 그리고는 준코는 정신을 잃고 진열대 위에 축 늘어졌다. 에비스야 백화점의 지배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누구라도 불그레한 얼굴을 하고 지방덩어리의 두툼한 손가락에 커다란 금반지를 낀, 그리고 거만하면서도 아첨을 잘할 듯한 표정이 교묘하게 공존하는 희끗희끗하게 머리가 센 초로의 노인을 상상할 테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가스야 로쿠스케는 겨우 35살이었다. 키가 크고 가슴이 벌어지고 어깨도 넓고 말이나 동작이 시원시원한 점은 백화점 지배인이라기보다 권투클럽의 매니저 같았다. 머리카락이 신기할 정도로 검고 수염이 굵은 듯 항상 면도 자국이 푸르게 남아 있었다. 피부는 거무스름하고 눈썹이 두꺼워서 언뜻 보면 무섭고 접근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백화점 종업원들 사이에서는 신기하게 인망이 있었다. 게다가 젊은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미국 영화배우를 닮았다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이 젊은 지배인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는 아가씨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로쿠스케의 가식 없는 성격 때문일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말투로 말을 건넨다. 찡그린 얼굴을 한 중역을 상대할 때도, 까다로운 단골 손님을 응대할 때도, 신참인 젊은 직원을 대할 때도 그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항상 장난스럽게 눈을 빛내며 시원시원하게 내뱉는 말에는 위트가 있다. 그런 점이 그가 종업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유였지만 오늘 밤은 그 로쿠스케 역시 어둡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특유의 기지가 넘치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마에 새겨진 주름 사이에도 이 남자로서는 드물게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래도 주변에 상당히 사람이 많았는데 코앞에 있던 살인범을 놓친 건 유감천만이네.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책상 너머로 로쿠스케의 얼굴을 올려다본 것은 경시청에서 온 도도로키라는 경찰이었다. 지배인실의 시계는 지금 8시를 가리키고 있다. 넓은 백화점 내부는 횡댕그렁하고 공허한 정적에 감싸여 있다. 그런 중에 이따금 왔다 갔다 바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은 형사들이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 바로 달려온 경찰들에 의해서 종업원이나 점원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엄중한 취조를 받았다. 더욱이 사건에 가장 관련이 깊은 이소노 아키, 후사미 준코, 그리고 부인복 매장에서 근무하는 시바사키 다마에 등은 끈질기게 몇 번이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것이 마침내 끝나서 방금 전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로쿠스케는 녹초가 된 듯 회전 의자를 삐걱거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기지를 발휘하지 못했겠죠. 아무도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시작도 좋지 않았어요. 마침 7층 극장에서 영화가 끝난 참이라 그 손님들이 밀어닥쳐서 계단도 엘리베이터도 10,000원이었죠. 즉 범인은 그런 혼잡한 틈을 이용해서 도주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상한 점은 1층 출입구를 조사했는데 아무도 그 시각에 베일을 쓴 부인이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도도로키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범인이 눈에 띄는 베일을 계속 썼을 리가 없으니 그랬겠죠. 도중에 벗은 게 틀림없습니다. 베일을 벗어도 아무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 후사미 준코도 시바사키 다마에도 상대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형사는 갑자기 로쿠스케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대체 그 도둑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 여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자 로쿠스케는 어두운 표정으로 침묵했다. 저 가수야 씨, 이렇게 되면 정직하게 죄다 털어놓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야 백화점 신용상 여러 가지 말하기 껄끄러운 것도 있겠죠. 단골 손님을 대하는 도의상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비밀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은 살인사건 아닙니까?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상 죄다 정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대체 그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쿠스케는 그래도 여전히 대답이 없다. 형사는 수상한 듯이 상대의 어두운 얼굴을 보았다. 자, 대충은 나도 상상할 수 있어요. 시바사키 다마에나 그 밖에 다른 점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거든요. 이곳에는 흥난초 아가씨라는 별명을 가진 두꺼운 베일을 쓴 여성이 이따금 나타났다면서요. 베일을 썼으니까 아무도 얼굴을 본 적은 없고 또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청초한 용모, 사치스러운 옷, 그러니까 상당한 가문에 그것도 젊은 영양처럼 보여서 점원들은 흥난초 아가씨라는 별명을 붙였다면서요. 근데 이 여성은 항상 물건을 훔쳐가고 게다가 신기하게도 그런 도둑질을 막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이 백화점에는 있는 것 같더군요. 그 대신 그녀가 훔쳐간 것을 각 층 주임에게 전표로 끊어둔다. 그럼 주인은 그것을 정리해서 지배인, 즉 당신에게 가져온다.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나중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당신은 그 전표를 정리해서 물건을 훔친 여성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이 점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흥난초 아가씨의 정체를 아는 것은 가스야 씨, 당신 한 사람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가스야 씨, 대답해 주세요. 그 물건을 훔치는 부인, 그 사람 누굽니까? 에? 흥난초 아가씨가 누구예요? 형사는 거기서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로쿠스케는 역시 말이 없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전혀 없는 일도 아닙니다. 양갓집 교수로 태어났는데 도벽이 있어가 무심코 도둑질을 한다. 근데 백화점 측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는 보고도 못 본 척을 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구한다. 그런 얘기는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러쿵저러쿵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상 딱하지만은 죄다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둑질뿐이라면 서로 이야기를 맞춰서 감쌀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형사님, 아닙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갑자기 로쿠스케가 형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틀렸다고요? 가스야 씨, 틀렸다니 뭐가?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 형사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여성과 오늘 그 여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형사는 수상한 듯이 되물었다. 로쿠스케는 책상에 양손을 짚고 몸을 기울여 경부의 얼굴, 즉 형사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여성이라면 도둑질을 막은 시점에서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각오가 있어야 하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가스야 씨, 형사도 책상에 기대 상체를 내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여성의 정체를 아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당신 혼자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걸 열심히 감추기 위해서 점원들에게도 결코 베일 아래를 엿보지 않도록 말해두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도벽, 그런 병을 가진 여성이 결국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불행하게도 3층 주임이 새로 부임을 한 터라 아슬아슬하게 베일을 거둘 뻔했죠. 근데 혹시 그녀가 세상에 많이 알려진 유명 여성일 경우에 베일을 거두면 바로 정체가 탄로나 버리겠죠.
아무개 부인이 이런 한심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단숨에 세상에 알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그걸 겁낸 겁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로쿠스케는 필사적인 표정으로 외쳤지만 갑자기 정신이 든 모양이었다. 실례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경부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제가 잘못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에 대해서 묘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회전 의자를 삐걱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실은 한참 전부터 저도 이 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그런 병이 발작한 뒤에는 항상 전표를 들고 여성의 가족 쪽에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따금 묘한 일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딱히 욕심이 있어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도벽이라는 병에 걸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은 그녀 소유의 비밀 금고에 곱게 모셔둡니다. 제가 전표를 들고 대금을 청구하러 가면 그 아버지나 오빠 되시는 분이 몰래 비밀 금고의 내용물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과 전표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비로소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전에는 한 번도 틀린 선례가 없었어요. 항상 금고 내용물과 전표가 제대로 일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근데 최근 들어 거기에 착오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즉 전표에 적혀 있는 물품 중에서 금고 속에 없는 물건이 간혹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경부는 허허 하며 갑자기 눈썹을 찌푸렸다. 로쿠스케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니 저도 난처했죠. 그녀의 약점을 쥐고 가져가지도 않은 물건까지 청구하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서 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대 쪽에서는 저를 믿어주어서 그럴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아무래도 뒷맛이 개운치 않았죠. 그래서 백화점에 돌아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물건이라면 분명히 베일을 쓴 여성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또 답없는 논쟁이 되었지만 저는 어느 쪽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방도 그런 인품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그 후에 2번 정도 더 있었어요. 저는 비로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베일의 여성을 가장해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 전표와 현물의 차이 말인데요. 상대방은 그걸 직접 훔친 장본인에게 확인해 보려고는 하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그녀의 병을 일체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요. 가져간 물건의 대금을 일일이 지불해 주는 것도 아마 그녀 본인은 전혀 모를 겁니다. 로쿠스케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딱 다물었다. 경부는 싱긋 웃었다. 그럼 당사자는 이 가게가 자신의 도둑질을 보고도 못 본 척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붙들린 나머지 절체절명이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근데 당신은 방금 얘기한 묘한 차이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뭔가 처리를 한 게 있습니까? 처리라고 해서 딱히 뭔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일을 쓴 여성이 나타날 때마다 베일을 걷어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심코 베일을 벗겼는데 그게 혹시 진짜 당사자라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만 제 걱정을 털어놓고 이후에 신경 써달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걸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미야타케 긴지라는 남자입니다. 종업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백화점의 점원이었죠. 3층 주임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 근데 그건 이번 건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가게를 관뒀죠. 경부는 한동안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끄러미 로쿠스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가스야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흥난초 아가씨에게 가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당신 외에 미야타케라는 남자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막 근데 그 미야타케 씨는 일주일 정도 전에 잘렸다고 하셨고요. 가스야 씨, 대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 설마 흥난초 아가씨를 비호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 우리를 기만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로쿠스케는 분연하게 뭔가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려서 그는 당황해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두세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는 이내 그것을 경부 쪽으로 내밀었다. 나한테 온 전화인가요? 여보세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경부가 갑자기 튕기듯 몸을 움찔거려서 로쿠스케는 깜짝 놀라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경부는 철컥하고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로쿠스케 쪽으로 휙 몸을 돌렸다. 그리고 잠시 뚫어지게 그의 얼굴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나뭇가지를 뚝뚝 꺾는 것 같은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가스야 씨, 이 건물 내에서 시체가 또 한 구 발견됐다고 하네요. 네? 시체라뇨? 7층 찻집에서 남자가 하나 살해당했답니다. 그 시신이 방금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 남자의 신원 말인데요. 품속의 명함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명함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경부님,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미야타케 긴지라고 하네요. 가스야 씨, 이건 대체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에비스야 백화점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살인 사건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앞서도 말했듯이 에비스야 백화점이 현재 백화점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3층까지이다. 4층부터는 임대 사무실, 아울러 최상층인 7층에는 영화관과 찻집이 있다. 백화점 영업은 보통 저녁까지지만 임대 사무실이나 영화관은 그렇지 않다. 그보다 한참 늦게 끝나는 것이 보통이니까 4층 위로는 따로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붙어 있다. 즉, 밤이 되면 백화점 내부를 지나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날 밤 8시 20분 무렵의 일이다. 한동안 붐비던 찻집도 그 시간쯤 되면 손님이 뚝 끊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같은 7층에 있는 영화관은 대개 8시에는 문을 닫는다. 그래서 항상 그 뒤에도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술집과 달라서 찻집인 이 가게에는 그리 오래 버티는 손님은 없다. 게다가 밤길이 번잡한 이 시간에는 귀가를 서두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영화관이 끝나고 20분 정도 지나면 찻집도 텅 비는 것이 일상이었다. 오늘 밤도 시계가 8시 15분을 가리킬 무렵부터 손님의 발길이 또 끊겼다. 종업원인 두 여자아이가 슬슬 영업을 마무리하려는데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아직 구석에서 버티고 있는 손님이 하나 있었다. 소녀들은 당혹스러운 듯이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저 사람 싫다. 언제까지 버틸 거지? 커피 하나로 1시간 넘게 저기 있네.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나? 그래,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아까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뭔가 얘기했는데
서둘러 뛰쳐나갔어. 혹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그래도 너무 민폐잖아.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언제까지 가게 문을 못 닫고 기다려야 하는 거냐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고 얘기라도 할까? 그래, 네가 다녀와. 난 왠지 기분이 나빠서. 왜? 뭐가 기분 나쁜데? 저 사람 아까부터 계속 저렇게 같은 자세로 신문을 읽고 있잖아. 전혀 미동도 안 해. 뭔가 생각할 게 많은가 봐. 갑자기 말을 걸면 호통을 칠지도 몰라서. 그래? 정말 싫다, 싫어. 카운터 옆에서 두 소녀는 그렇게 속닥속닥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동안 그 이상한 손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둘 중 한 소녀가 이런 말을 꺼냈다. 정말이네. 네 말대로다. 저 사람 전혀 미동도 하지 않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네가 가서 얘기하고 와. 이제 문 닫을 거라고. 싫어. 나도 왠지 기분이 나빠졌어. 여자아이들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정말이지 아직 어린 두 사람이 묘하게 겁을 집어먹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횡댕그렁한 백화점 꼭대기층에 있는 이 찻집. 영화가 끝나면 갑자기 쓸쓸한 기운이 감돈다. 전등만 환하게 밝은 것도 오히려 으스스한 느낌이다. 그런 찻집 한 구석에서 언제까지고 같은 자세로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 신문을 앞에 펼쳐두고 있어서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있지만 아까부터 움직일 기색이 전혀 없다. 아니, 움직이기는커녕 숨을 쉬는 기미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잠깐만, 아야코. 갑자기 소녀가 다른 한 사람을 불렀다. 뭐? 왜 그래? 그게 저 사람이 든 신문. 저거 거꾸로 든 거 아니야? 어머. 아야코가 겁을 먹은 듯 눈을 커다랗게 떴을 때다. 어머 얘들아, 너희들 아직 가게문 안 닫았니? 카운터 안쪽에서 얼굴을 내민 것은 이 찻집을 경영하는 여사장이다. 사장님. 소녀들은 지옥에서 부처라도 만난 것 같은 표정으로 동시에 외쳤다. 하지만 저 손님이... 아이고, 아직 손님이 계시는구나. 하지만 벌써 8시 반이잖아. 아야코, 네가 가서 슬슬 문 닫을 시간이라고 말하고 와. 하지만 사장님, 전 못하겠어요. 아야코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았다. 못해? 뭘 못해? 정말 이상한 애구나. 너희들이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가서 말하지 뭐. 여사장은 카운터를 돌아서 가게 쪽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상한 손님이 버티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문 닫을 시간이거든요.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상한 손님은 가만히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칸막이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희 종업원들도 퇴근해야 되고 문을 닫아야 돼서요. 갑자기 여사장이 말을 멈추고 몸을 숙였다. 손님이 들고 있는 신문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여사장은 두 소녀를 휙 돌아보았다. 마주한 6개의 눈에 일순 불길한 의구심이 전율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사장은 가슴을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손님이 들고 있는 신문을 잡고는 그럼에도 말만은 정중하게 건넸다. 손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슬며시 신문을 이쪽으로 치운 순간 이상한 손님은 중심을 잃은 듯이 철퍼덕 소리를 내며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그 손님이 3층 주임으로 일했던 미야타케 긴지였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온 형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전 만약을 위해 7층 쪽도 조사해 보려고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순간 여사장과 아가씨들이 비명을 질러서 놀라 뛰어들어갔죠. 그랬더니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마비나 그 비슷한 질환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품 안을 조사해 보니까 에비스야 백화점 3층 주임 미야타케 긴지라는 명함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사장이나 아가씨들은 미야타케를 아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남자는 보시다시피 변장을 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저 검은 안경의 수염. 저건 가짜 수염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또한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일단 보고 드린 겁니다. 이것이 형사 도도로키 경부나 가스야 로쿠스케가 달려왔을 때 가장 먼저 접했던 형사의 보고였다. 도도로키 경부는 로쿠스케를 돌아보고 물었다. 미야타케라는 남자가 틀림없나요? 로쿠스케는 눈썹 언저리에 두터운 주름을 새기고 어두운 표정으로 끄덕였다. 네, 미야타케가 확실합니다. 근데 검은 안경에 가짜 수염이라 뭐 때문에 이런 변장을 한 걸까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미야타케의 사체는 테이블 2개를 모아놓은 위에 눕혀져 있었다. 당장에라도 눈구멍에서 안구가 튀어나올 것처럼 부릅뜬 두 눈 때문에 섬뜩한 모습이었다. 사체 옆에는 검은 안경과 가짜 수염이 놓여 있었다. 막 그래서 시신은 살펴봤겠지. 외상은 없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심장마비가 아닐까 했는데요. 여사장이나 아가씨들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묘한 구석이 있어서요. 먼저 달려왔던 형사가 대답했다. 묘한 구석이라니? 아가씨들이 알아차렸을 때 이 남자는 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만이라면 신문을 읽는 사이에 발작이 일어났을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묘한 것은 그 신문을 거꾸로 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도도로키 경부는 허허하고 말하듯이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이 밝은 데서 신문의 위아래를 착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죽은 사람 본인이 집어든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쥐어준 겁니다. 그것도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거꾸로 쥐어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놈은 여기서 이 남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가급적 빨리 발견되지 않았으면 했겠죠. 그렇다는 것은 그놈이 범인이 아닐까, 즉 이것은 타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렇구만. 막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검시관이 왔으니까 결론을 내려주겠지. 그 타살이라면 그 방법은... 그러자 형사는 바로 옆에 있는 부스를 가리켰다. 이 남자가 있던 곳은 저 테이블인데요. 보시다시피 커피잔이 2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동행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어쩌면 그 커피잔 중에 하나에 정산가리인가? 경부는 눈썹을 찌푸렸다. 증거물을 잘 챙겨두고 감식적으로 돌리자고. 근데 여기 근무하는 아가씨들은 그 동행을 기억 못하나? 여사장을 가운데 두고 아까부터 창백한 표정으로 긴장해 있던 두 소녀는 경부의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사장님, 경부님께 대신 아까 얘기를 좀 해드리시죠. 여사장은 역시 침착함을 되찾고 있었다. 형사가 재촉하자 두 소녀를 감싸듯이 좌우로 끌어안으면서 말했다. 어쨌거나 얘들은 아직 이렇게 애들이지 않나요. 게다가 그 사람이 들어온 게 영화가 한 편 끝나는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한참 지나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이 사람과 뭔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야코, 그랬지? 내 말 맞지? 네가 직접 얘기를 좀 해드려. 네. 아야코라는 소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게 언제쯤이었더라? 전처럼 붐비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손님이 많아서 바빴을 때였어요. 검은 외투를 입고 두터운 베일을 쓴 여자가 검은 외투에 두터운 베일? 도도로키 경부와 가시아 로쿠스케는 무심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 그래요? 검은 외투에 베일? 그래서 그 여자는 어땠는데요? 네, 그 여자가 들어와서 거기 있는 남자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전 바로 주문을 받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이죠. 아, 그럼 이쪽 커피잔은 그 여자한테 준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한참 지나 그 테이블 앞을 지나는데 여자가 테이블에 바짝 붙어 앉아서 상대에게 얼굴을 가까이 한 채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그때 저 사람, 저기 죽어 있는 사람은 이 칸막이와 벽이 만나는 구석 쪽에 기대듯이 앉아서 왼손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었어요. 여자는 그 손 위에다가 자신의 손을 올리고 뭔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죠. 네, 무슨 얘기인지는 듣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여자는 일어서더니 그럼 좀 기다리세요. 바로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그때 언뜻 보니까 칸막이 안에서 저 사람이 신문을 들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저 사람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그렇군요. 막 그렇다면 신문을 손에 쥐어준 사람은 그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는 건 그 여자가, 아, 잘 됐네요. 의사가 온 것 같네요. 검시는 금세 끝났다. 부검을 해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저 가스야 씨, 이런데도 당신은 아직도 베일을 쓴 여자의 정체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까? 검시관이 돌아간 다음 경부는 가스야 로쿠스케 쪽을 돌아보았다. 그 다음 날 교바지 뒤편에 있는 삼각 빌딩으로 온 로쿠스케는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잿빛으로 변했다. 어제까지 그렇게 정력에 가득 차 있던 얼굴도 마치 공기 빠진 고무 풍선처럼 수척해졌고 이마에는 무참한 주름이 두세 줄 깊게 패이듯 아로새겨 있었다. 아무튼 로쿠스케가 찾아온 삼각 빌딩은 물론 따로 버젓한 이름이 있지만 지형 때문에 건물 전체가 삼각형이다 보니까 흔히 삼각 빌딩으로 통한다. 전쟁 전에는 삼각 빌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거나 도깨비 집이라는 악담을 들을 정도로 정말이지 볼품없는 빌딩이다. 이 건물이 도깨비 집이 된 이유는 이 빌딩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변변한 인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개는 신문 광고에서 손님을 낚는 무슨 거리 몇 번지보다 어디 어디 빌딩으로 오라는 편이 더 사람들을 끌기 좋다는 이유로 이 빌딩에 입성했다는, 그래서 수상쩍은, 그래도 이름만은 짐짓점잖은 암흑의 상회, 암흑의 상사 주식회사 등으로 간판을 건 것들 뿐이었다. 게다가 그런 사기꾼 회사조차도 이상하게 이 빌딩에 들어오면 오래 버티지를 못했다. 순식간에 나쁜 짓이 폭로된다든가 가짜 사업이 예상에 비해 부진해서 야반 도주를 한다든가. 물론 이런 악명이 천하에 알려진 이상 제대로 된 상인이 들어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이 빌딩은 서낙 양면에서 재수 없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도깨비 집
빌딩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그런데 전쟁 후에는 이 빌딩도 꽤 대접받는 건물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전에 비해서 깨끗해졌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깨끗해지기는커녕 풍화작용으로 벽이 점점 허물어가는 현상이 빌딩 내부에까지 나타나서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 나오는 어셔가를 방불케 하는 꼬락선이었다. 어쨌거나 살아남았다는 점은 대단하다. 전쟁 후에는 건물이 부족했다. 주택도 주택이지만 사무실도 많이 부족했다. 삼각 빌딩 역시 당장이라도 붕괴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벽도 천장도 붙어있기는 붙어있다. 그래서 갑자기 수도에서도 인류 빌딩이 되었다. 어셔가라도 전쟁 후에 도쿄에 가져오니 인류 건축물이 된 것이다. 아무튼 더없이 볼품없는 이 인류 빌딩에 역시 특별히 볼품없는 5층, 즉 최상층에 최근 묘한 사무실이 생겼다. 입구의 종이 위에는 영화 타이틀 같은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긴다이치 코스케 탐정사무소. 가스야 로쿠스케가 방문한 곳은 바로 이 탐정사무소였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두들기려고 했지만 무심코 두들기면 종이를 찢을 우려가 있었고 그렇다고 초인종도 없으니까 글쎄 이걸 어쩐다. 고심하고 있노라니 발소리를 들은 듯 안에서 궁상맞게 생긴 키 작은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말을 조금 더듬으면서 싱긋 웃는 이 남자는 30서너 살쯤으로 보였다.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고 구깃구깃한 일본 옷에 하카마를 입고 있었다. 로쿠스케는 이 사람이 아마 일을 돕는 학생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래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가급적 정중한 말투로 물었다. 저 긴다이치 씨 계십니까? 그러자 더벅머리에 마치 박쥐 같은 느낌의 궁상맞은 남자는 싱글벙글 웃었다. 네, 긴다이치라면 있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전화드린 사람이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니요, 그거라면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더벅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태연하게 딴청을 부렸다. 네? 왜죠? 긴다이치 씨는 지금 부재 중이신가요? 아니요,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벅머리 남자의 괴상한 대꾸에 인내심하며 알아주는 로쿠스케도 불끈 화가 난 기색이었다. 그러자 상대는 싱글벙글 웃었다. 제가 긴다이치 코스케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시야 로쿠스케는 실망 때문에 단숨에 기운이 빠졌다. 이 남자가 긴다이치 코스케라고? 그렇군. 이 삼각 빌딩 최상층 주인에는 안성맞춤인 인물이지만 그 대신 자신이 의뢰하려는 사건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쿠스케는 이대로 발길을 돌려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더벅머리 긴다이치 탐정은 태연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저 그쪽에 앉으시고요. 지저분한 곳이긴 한데 사양 마세요. 사무실 안이 더럽다는 사실은 주인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 방은 최상층에서 가장 구석에 있기 때문에 삼각 빌딩이 왜 삼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 전체가 삼각으로 되어 있어서 천장도 한쪽 방향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니 마치 표현파의 연극무대 장치 같았다. 의자나 책상이 삼각형이 아닌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의자나 책상? 그렇다. 이 방에 있는 것은 다리가 2개인 의자와 책상이 하나, 그 외에 책장이 하나 있을 따름이었다. 하기야 이 이상 가구를 두면 방 밖으로 비어져 나갈 우려가 있을 것이다. 자, 사양 마시고 이쪽 의자에 앉으세요.
코스케는 자꾸만 사양 마시고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손님으로서는 사양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참으로 이건 예술적인 방이네요. 로쿠스케가 할 수 없이 쓴웃음을 지었다. 예, 그럼요. 아주 멋진 방이죠. 제가 조용히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방이겠죠. 코스케는 흥이 나서 벅벅 머리를 긁었는데 그 순간 하얀 비듬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번에는 로쿠스케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체 이 머리로 무슨 조용한 생각을 한다는 것인지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에게 여기 가보라고 소개한 사람을 저주해서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코스케는 자신의 찬 모습이었다. 저 가스야 씨 맞으시죠? 가스야 로코스케 씨. 에비스야 백화점에 맞으시죠? 그러니까 의뢰하실 사건은 어제 있었던 절도 살인 사건 맞습니까? 코스케의 말투로 보니까 누가 뭐래도 상대로 하여금 의뢰를 하게 할 작정인 모양이다. 네, 뭐 그럴 생각으로 오긴 왔는데요. 이 실은 신문에 아직 실리지 않았는데 그 뒤에 살인 사건이 한 건 더 있었어요. 그러자 코스케는 갑자기 눈을 커다랗게 떴다. 또 하나의 살인 사건이라고요? 그럼 살인이 더 있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고는 갑자기 책상에서 몸을 내밀어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되니 로쿠스케도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 이상 그 흥난초 아가씨, 즉 절도 여성 말인데요. 그 사람의 신상을 숨겨서는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경부님 자동차에 동승해서 그분의 주거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로쿠스케는 그 대목에서 침통한 낯빛을 하고 침을 삼켰다. 코스케는 말없이 상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보면 이 남자도 그런대로 괜찮은 듯하다. 얼굴은 어떻든 간에 눈동자 안에 영특함과 번뜩이는 기지가 엿보인다. 그런데 한참 지나 로쿠스케는 다시금 말을 이었다. 거기 가보니까 그 당사자 여성이 외출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성은 오후 늦게 외출한 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복장이라는 것이 검은 외투에 검은 베일이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한층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경보님의 의심은 점점 더 커졌겠죠. 어쨌거나 그 여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고 한동안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여성이 돌아온 건가요? 로쿠스케의 얼굴에는 뼈가 녹는 고통과도 닮은 잿빛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거의 기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힘없는 동작으로 수긍했다. 그래요. 거기에 아가씨가 돌아왔습니다. 아가씨는 아무 생각 없이 응접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경부님이 슥 일어섰어요. 그러자 아가씨 눈에 경부님의 모습이 보였겠죠. 짙은 베일 때문에 안색은 보이지 않았지만 앗 하고 낮게 외치고는 현기증이 나는 양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손에 든 작은 가방이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바람에 가방 입구가 열려서 안에서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안에서 튀어나온 게 있었다고요? 그게 뭔지요? 피로 물든 단도였어요. 거기까지 말하고 로쿠스케는 숨을 들이켜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더니 푹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코스케는 눈썹을 휙 들어 올렸지만 그대로 말없이 상대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천천히 한 모금 빨았다. 그랬군요. 그는 한참 지나서 낙숫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툭하니 중얼거렸다. 그래서 경부님은 그 아가씨를 체포했나요? 아니요, 체포는 불가능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정신착란이라고 하던데, 물론 일시적인 거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체포는 면한 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은 저한테 뭘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피로 물든 단도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착오였어요. 거기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착오라고요? 어떤 착오요? 아가씨의 그때 모습은 백화점에서 살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부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왜 도중에 그 단도를, 혹시 그녀가 범인이라면 그 단도를 왜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훔친 물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훔친 물건이라고요? 그게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경부님은 중간에 처리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피로 물든 단도도 같이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뭔가 큰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진범이 만들어낸 덫이 있을 거라 싶어요. 코스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삼각 빌딩의 삼각의 방에서 아래쪽 거리를 멍하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로쿠스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작물은 혹시 찻집에서 살해당한 미야타케라는 남자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미야타케 소지품도 물론 열심히 조사했는데요. 그런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케는 다시금 삼각 빌딩의 삼각의 방에서 멍하니 밖을 응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말했다. 근데 아까 전화를 주셨을 때요,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관계자 일동에 이력을 좀 써오시라 했잖아요. 써오셨나요? 로쿠스케는 주머니를 뒤져서 힘없이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코스케는 그것을 훑어보았다. 근데 가스야 씨,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친 김에 아가씨의 정체도 좀 털어놔 주시죠. 여기도 그저 흥난초 아가씨라고만 쓰여 있는데 이걸로는 아무래도 좀. 역시 말씀드려야 되겠죠. 로쿠스케는 힘없이 건조한 입술을 핥았다. 그 여성은, 아니, 그 여성의 아버지는 에비시아 백화점의 사장이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노 교회이라고 에비시아 백화점의 대주주. 뭐 대주주이기에 앞서서 그건 거의 그분의 개인 사업 같은 겁니다. 문제의 여성은 그 교회이 씨의 따님으로 다마키 씨라고 합니다. 그랬구만요. 에비시아 백화점 사장님의 따님. 코스케는 무심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더없이 기쁜 듯이 벅벅 쑥대머리를 긁어대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아가씨는 말하자면 자기 가게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근데 당신은 그 아가씨와 무슨 관계세요? 단순히 사장의 따님과 지배인의 관계인가요? 숨겨도 소용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뭐가 그렇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코스케는 관계자 전원의 메모를 보면서 자꾸만 그렇군요를 연발하고 있었다. 긴다이치 탐정은 가스야 로쿠스케가 가져온 관계자 일동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네, 그렇군요. 꽤 요령 있게 정리해 오셨네요. 긴다이치 코스케는 즐거운 듯이
벅벅 머리를 긁었다. 근데 이걸 보니까 흥난초 아가씨, 즉 신노 다마키 씨와 이소노 아키라는 아가씨는 같은 여학교 졸업생이네요. 아, 나이도 같고요. 그럼 이전부터 아는 사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다마키 씨에게 부탁받아서 취직을 시켜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입사 후에도 당신과는 특별한 교류가 있었겠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가세야 로쿠스케는 아무 감정도 없는 듯이 덧붙였다. 다마키 씨한테 부탁받았을 때 한번 면담했었는데 그때 심지가 좋은 아가씨라고 생각해서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 후에는 뭐 특별히 친근하게 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관계자들의 경력을 조사해 볼 때까지는 제가 소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다마키 씨와는 어떨까요? 그 후에도 친구로 지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다마키 씨도 그 후에는 그 아가씨 이름을 입에 담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학교 시절의 여자의 우정이란 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처지가 너무 다르니까요. 네, 그거야 그렇죠. 사장 딸과 판매원이면 친구로 지내려 해도 좀 어려울지 모르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전쟁 중에는 군수공장에 근무를 했었군요. 아, 그리고 시바사키 다마이라는 아가씨, 이 아가씨는 피복 공장에 근무를 했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안 거예요. 어쨌거나 전쟁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 모두 끌어냈으니까 젊고 시집 안 간 여자는 다들 어딘가에 채용되었었죠. 하지만 다마키 씨는 학교 공장이 있어서 용케 피했다는 거군요. 이런 부분에서도 부잣집 아가씨와 가난한 집 아가씨는 차별당하네요. 설마요? 그런 건 아니겠죠. 로쿠스케는 약간 짜증 섞인 표정이었다. 학교 공장도 편했던 건 아니에요. 아참, 여대에도 폭탄이 떨어져서 다마키 씨도 생매장 될 뻔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약혼자라고 변호해 주신 건가요? 아, 됐습니다. 됐어요. 근데 후삼이 준코라는 아가씨 있잖아요. 이 아가씨도 전쟁 중에 어딘가에 채용되었었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로쿠스케는 기가 막힌 듯이 코스케의 얼굴을 보았다. 거기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요? 이번 사건에 채용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근데 현장에 가보기 전에 한번 다마키 씨하고 만나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건 아마 안 될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들러봤는데요. 아직 혼수 상태인 것 같아요. 게다가 깨어나면 바로 신문하려고 경찰들도 감시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유감이네요. 이 다마키 씨가 어째서 그 피로 물든 단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범인이 아니라면 아마 거기에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그 다마키 씨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동안의 소식도 알 수 있겠거니 싶었는데 뭐 별 수 없죠. 그럼 어쨌거나 현장으로 가 볼까요? 솔직히 가스야 로쿠스케는 이 빈약한 탐정에게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 수상한 삼각 빌딩에 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삼각 사무소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빈약한 청년에게 도대체 무얼 기대하겠나 생각하니 동행하는 것조차 꺼려졌다. 하지만 이것은 자진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본인의 탓이니까 이제 와서 싫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네, 그럼 제가 안내할게요.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코스케가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삼각 빌딩은
실제로 수상쩍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장수만은 긴자 뒤편이라서 에비스야 백화점과도 그리 멀지 않다.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다. 백화점에 도착해서 로쿠스케가 물었다. 바로 3층으로 갈까요? 그래요. 아니요. 그 전에 7층에 한번 가보죠. 찻집 사람들은 모두 나와 있겠죠. 글쎄요. 아마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찻집 사람들은 다들 자리에 있었다. 일하는 소녀들은 어제 사건으로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일을 쉬면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호기심으로 둘 다 정상 출근했다. 소녀들은 의외로 힘차게 일하고 있었다. 찻집도 어제 사건으로 손님이 줄기는커녕 도리어 대성황이다. 테이블과 칸막이 좌석 거의 다 찼다. 일하는 소녀들은 여기저기서 아주 바빴다. 네, 그래요. 거깁니다, 거기. 거기서 그 사람이 신문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 신문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역시 문제의 칸막이 좌석만은 비어 있다. 근데 너무 조용했어요. 네, 너무 한참 동안 전혀 미동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보니까 글쎄 신문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땐 기분이 무척 나빴죠. 아야코 씨도 저도 몸이 떨렸어요. 그렇지? 네, 그래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나오셔서 아야코도 교코도 오늘 아침부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 모른다. 반복하는 동안 차츰 이야기 솜씨가 늘어서 둘 다 꽤 능숙하게 사건을 설명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신문을 집어본 거구나. 손님 한 사람이 물었다. 네, 그래요. 이제 문을 닫을 거라는데도 계속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어서. 저 자리? 저 칸막이 좌석 말이지? 그리고 그거 어젯밤 8시 무렵의 일이고. 그때 문득 옆에서 이렇게 끼어든 것은 이 찻집의 단골로 6층에 있는 상사에 근무하는 남자였다. 네, 그래요. 가와사키 씨. 그래요. 저 가와사키 씨 어쩌녁에도 계셨죠? 혹시 그 사람 기억나세요? 아니, 얼굴은 기억 안 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 묘하게 남의 눈을 피하는 것 같았어. 응, 처음에는 혼자였지.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있었어. 그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고 있었고, 근데 거기 여자가 들어와서 합석했지. 어머나, 가와사키 씨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떤 여자였죠? 아, 내 쪽으로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잖아. 근데 그 여자가 남자 앞에 앉으니까 남자가 새로 커피를 2잔 주문했잖아. 그래. 분명 너였지? 빈 커피잔을 정리하고 새로 커피를 2잔 가져온 사람. 너였지? 가와사키라는 사람이 가리킨 것은 아야코 쪽이었다. 그랬던가요? 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어쨌거나 가장 바빴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요. 참 그러고 보니까 전표에는 커피 3잔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남자가 2잔 마신 거네요? 그래?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가 청산가리를 집어넣은 거구나. 누군가라뇨. 베일을 쓴 여자인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일단 여길 나간 뒤에 다시 돌아온 거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걸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커피 같은 건 주문하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고 간 거겠지. 그게 발견되면 바로 발목 잡힐 중대한 증거를 잊고 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러 되돌아온 거고.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꽤 대담한 여자네요. 혹시 그 전에 그 남자가 살해당한 게 발각됐다면 어쩔 작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찾으러 온 거겠지. 어지간히 중요한 물건이었던 게
분명해. 긴다이치 코스케가 가스야 로쿠스케의 안내를 받아 이 찻집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리고 그가 가와사키라는 새로운 증인을 획득한 것은 사건 해결에 아주 도움이 되었다. 그는 베일의 여자가 2번 왔다는 사실에 굉장한 흥미를 느낀 듯 가와사키라는 남자를 붙잡고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댔다. 하지만 그 남자도 앞서 서술한 내용 이상의 특별한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네, 그래요. 베일을 쓴 여자가 들어와서 커피를 2잔 시켰어요. 둘 다 테이블에 몸을 바싹 붙이고 서로 얼굴을 가까이 한 채 낮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여길 나갔으니까요. 네, 그때는 둘 다 아직 여기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얘기는 경찰한테도 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스케는 여사장을 필두로 아야코나 교코를 붙잡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별로 새로운 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금 제1 현장으로 갔다. 3층 15호 매장 근처는 역시 무참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인 만큼 횡댕그렁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느 때와는 달리 3층에 올라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역시나 문제의 그 귀금속 매장에 접근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멀찍이 어제 3층 주임이 흉기에 쓰러진 자리를 가리키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바닥의 피는 물론 깨끗하게 닦았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대체 이런 경우에 구경꾼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그저 현장을 보기 위해서라면 구경을 하고 그냥 가버려도 좋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아침부터 2~3시간 동안 용건도 없으면서 3층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도 있다. 개 중에는 포기한 듯이 일단 아래로 내려갔다가 한참 지난 뒤에 미련이 남은 듯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무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어제 그런 대사건이 있었던 이상 오늘도 뭔가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은 언제까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15호 매장에 있는 2 판매원은 그런 구경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한층 더 고통스러웠다. 이 2 사람 역시 7층의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쉬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서 무리하게 출근한 것이리라. 이소노 아키도 후사미 춘코도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아침부터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연매장의 시바사키 다마에는 비교적 편안한 얼굴이었다. 게다가 이 매장에는 이따금 손님도 있어서 그들을 상대하고 있으면 기분도 다소 나아진다. 하기야 그날 부인복 매장에 오는 손님이란 거의가 호기심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연매장 말이야. 이게 무슨 무서운 일이람? 아가씨도 봤어? 노골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손님도 있다. 그래도 아가씨는 다행이겠어. 여기 손님이 아니었으니까. 연매장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어? 쓸데없는 위로를 하는 손님도 있다. 그들에게 다마에는 그저 애교 있게 웃을 뿐이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에게 단단히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오가 지나자 다시 도도로키 경부가 왔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하 사무실로 불러내서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것이 끝나자 이번에는 또 지배인 가시야 로쿠스케가 긴다이치 코스케라는 이상한 남자를 데리고 왔다. 코스케도 역시 번갈아 3사람을 붙잡고 같은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3사람 다 진저리가 났다. 코스케는 질문을 마치고 일부러 매장 안에 들어왔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당신이 그는 후삼이 준코를 붙잡고 물었다. 거기 있으니까 베일을 쓴 여자가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때 한동안 매장을 떠나 있었고요. 네, 화장실에 가느라고. 이소노 아키는 이렇게 말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대체 어젯밤부터 몇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희고 얇은 피부에 혈관이 비쳐 보일 정도로 섬세한 인상이다.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젯밤에 제대로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이쪽 후삼 씨는 아직 신입이라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주임님의 불운이었구만요. 근데 문제의 그 베일 쓴 여자 말인데요. 당신은 그 여자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소노아키는 슬며시 가스야 로코스케 쪽을 보았다. 그리고 10개 뺨을 물들였다. 아니요, 조금도. 그저 그분이 보이면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라고 주임님이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전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항상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런 거군요. 최근 누군가가 그 여자, 즉 흥난초 아가씨 말인데요. 그 흥난초 아가씨가 아닌 다른 여자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흥난초 아가씨인 척하면서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그런 점은 혹시 눈치 못 채셨나요? 글쎄요. 이소노아키는 눈을 조금 크게 떴지만 바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코스케 취조는 그걸로 끝인 듯 바로 로쿠스케를 독촉해서 3층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후사미 준코는 이상한 듯이 말했다. 이선호 씨, 저 사람 경찰 같지가 않아요. 그러네. 이소노 아키는 기운 없이 대답했다. 그럼 혹시 저 사람 사립탐정 아닐까요? 그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배인이 부탁해서 온 거예요. 언뜻 보기엔 멍청한 사람 같아도 사실은 대단할지도 몰라요. 눈매가 다르던데요. 근데 저 사람 뭔가 발견했을까요? 저 후사미 씨. 네. 그 얘긴 이제 그만두자. 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거든. 그래요. 정말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 저도 못 잤어요. 이선호 씨는 그 현장을 보지 않으셨으니까 괜찮겠지만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 아이 무서워라. 그 생각을 하면 저 후사미 씨 이소노 아키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고 호소하듯이 덧붙였다. 이제 그 얘기 그만두자. 부탁이야. 네. 후사미 준코도 순순히 끄덕였다. 그리고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3층에는 변함없이 사람이 출입하고 있다. 그리고 먼 곳에서 15호 매장을 가리키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이소노 아키에게는 그것이 참기 힘든 고통인 듯 안색이 점점 나빠져 갔다. 후사미 준코도 아랫입술을 내밀었다. 정말 싫어요. 구경거리도 아닌데. 이 누군가가 저 구경꾼들을 좀 쫓아내주지 않으려나? 후사미 준코가 부하가 치민 듯이 혀를 찼을 때였다. 바로 그때 15호 매장 쪽으로 터벅터벅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그 발소리에 문득 돌아본 후사미 준코는 갑자기 크게 눈을 떴다. 그리고 격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 이선호 씨,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사람이요. 이소노 아키도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굳었다. 다가온 사람은
베일을 쓴 여자였다. 검은 외투에 검은 베일, 그리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있다. 베일을 쓴 여자는 15호 매장 진열대 앞에 섰다. 저걸 좀 보여주세요. 그녀가 속삭이듯 낮은 소리로 말하고 유리 속을 가리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후삼이 준코가 광기에 찬 소리로 외쳤다. 누가 좀 와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제 주임님을 찌른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네, 저 기억이 나요. 외투 오른쪽 팔에 희미한 얼룩이 있어요. 어제 주임님을 찌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다니까요. 후삼이 준코의 목소리가 끊어지자 한순간 3층은 얼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북극 같은 고요, 뼈를 뚫고 지나가는 한기 속의 침묵이다. 그리고 3층에 있던 사람들은 죄다 사진 속 인물처럼 얼어붙고 말았다. 베일을 쓴 여자는 냉정하게 진열대 앞에 서 있다. 후삼이 준코는 당장이라도 도망칠 것처럼 상체를 뒤로 돌리면서 그럼에도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멈춰 서 있다. 이소노아키도 완전히 핏기를 잃었다. 눈만 크게 뜨고 게다가 그 눈은 어딘가 실성한 것처럼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이웃 매장에서 시바사키 다마이가 뱀처럼 스르르 15호 매장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기가 막힌 듯이 베일을 쓴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성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이 외투는? 이 오버코트는? 그때였다. 갑자기 이소노아키가 슬며시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15호 매장에서 옆에 여성복 매장을 지나 종업원 전용의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이소노아키가 그쪽으로 왜 달려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후사미 준코와 시바사키 다마에는 허를 찔린 듯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베일을 쓴 여자는 변함없이 냉정하게 진열대 너머에 서 있었다. 이소노아키는 뒤쪽 계단까지 달려갔지만 거기서 튕기듯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 어디 가시나요? 바쁘신가 보네요. 계단 중간에 서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사람은 긴다이치 코스케다. 그 뒤에는 가시야 로쿠스케가 눈을 크게 뜨고 있다. 뭔가 믿기지 않는 것을 본 눈이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이소노아키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다. 당장이라도 뭉개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두세 번 격하게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뭐요? 기다려. 코스케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올랐다. 만약 그가 한 호흡만 늦었더라도 이소노아키의 손은 주머니에서 입으로 움직였을 것이 틀림없다. 그 손에는 작은 캡슐이 대여섯 개 들려 있었던 것이다. 이건 아마 청산가리일 거예요. 중요한 증거니까 맡아주세요. 그때 도도로키 경부가 다른 계단으로 올라왔다. 그럼 어제 온 베일 쓴 여자가... 네, 맞아요. 이소노아키가 맞습니다. 시바사키 씨... 네? 시바사키 다마이는 창백해져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떨면서도 옆으로 다가왔다. 당신은 베일 쓴 여자가 지금 입은 외투를 기억하시나요? 네, 저거 손님 주문으로 여기서 만든 옷이에요. 요전부터 저기 이 뒤에 있는 마네킹에 입혀놓았던 건데요. 베일을 쓴 여자가 다가왔다. 저 이걸로 되신 건가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일이 아주 잘 풀렸어요. 자, 베일을 걷어주세요. 베일을 쓴 여자가 드디어 베일을 걷었다. 바로 7층 찻집의 여사장이었다. 그 순간 도도로키 경부에게 팔을 붙들렸던 이소노아키가 정신을 잃고 죽은 물고기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난방이 되지 않는 백화점 3층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설명은 탐정사무소에서 있었다. 문제는 다마키 씨와 이소노 아키의 신분 차이, 그로 인한 불만, 불평, 상대에 대한 반감, 그런 것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삼각빌딩의 삼각사무소는 변함없이 꾀죄죄했다. 하지만 오늘은 드물게 아름다운 손님이 있어서 왠지 모르게 서리 맞은 화단에 꽃이 핀 것 같았다. 아름다운 손님이란 다름이 아니라 가시야 로쿠스케와 함께 온 신노 다마키였다. 다마키 씨도 참 아름답죠. 하지만 이소노 아키도 지지 않을 정도로 예뻐요. 학창 시절에는 분명 클래스에서 쌍벽을 이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쪽은 사장 따님이고 한쪽은 슬픈 판매원이죠. 이소노 아키는 그런 불공평한 운명에 반감을 품은 게 틀림없어요. 거기다가 한층 그녀의 마음을 부추긴 것은 가스야 로쿠스케 씨, 바로 당신과 다마키 씨의 약혼이었어요. 이소노 아키는 분명 당신에게 마음이 있었겠죠. 이 두 분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못하지만 당신은 묘하게 여자 점원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양이더군요. 이소노 아키도 구체적으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막연하게 동경을 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동경의 대상이 예전 자신의 경쟁자, 현재는 증오하는 상대인 다마키 씨와 결혼을 한다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녀의 질투와 미움도 그대로 감춰진 채 어느샌가 잊히든지 식었을 게 틀림없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녀는 그런 와중에 흥난초 아가씨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녀의 다마키 씨에 대한 미움은 한층 더 격렬하게 타올랐겠죠. 백화점 사장 따님이니까 도둑질도 용서를 받죠. 뿐만 아니라 가스야 씨는 그런 도벽을 알면서도 결혼하려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한낱 판매원에 불과한 자신에게는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소노 아키는 불행한 성격을 타고났던 겁니다. 너무나 강한 자의식,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녀의 커다란 불행이 있었던 것이죠. 좋아, 다마키가 도둑질을 하고 용서받을 정도라면 내가 해도 나쁠 거 없지 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즉 그것은 욕심에서 그랬다기보다는 다마키 씨에 대한 은밀한 복수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짜 흥난초 아가씨가 출연하게 된 것이죠. 다마키는 어두운 얼굴로 끄덕였다. 무서운 살인 혐의를 썼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한심한 습벽 때문에 한 여자를 이 같은 죄악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니 다마키의 마음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걸 3층 주임인 미야타케 긴지가 알아차리고 협박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야타케는 당신한테 흥난초 아가씨 중에 가짜가 있다는 주의를 받고 조심하는 사이에 그것이 이소노 아키라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소노 아키를 협박하다가 이소노 아키에게 진짜 흥난초 아가씨의 정체를 들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마키 씨를 협박한 것이죠. 즉 일석이조. 베일 쓴 여자의 절도 사건으로 그놈은 이소노 아키와 다마키 씨를 동시에 협박했던 거예요. 다마키는 자책감에 젖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코스케는 말을 이었다. 근데 마침내 그 사건 당일의 일인데요. 이소노 아키는 화장실에 간다고 둘러대고 종업원 전용 계단을 내려옵니다. 근데 그 계단 바로 옆에는 여성복 공방이 있어서 마네킹 인형이 완성된 양복을 입고 서 있죠. 그 중에 검은 외투가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흥난초 아가씨가 입은 외투와 굉장히 비슷한 외투예요. 그녀는 그걸 입고 얼굴을 베일로 감싸고요. 이 베일이나 모자는 역시 여성복 매장 어딘가에 감춰두었던 것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락없는 흥난초 아가씨 행세를 하면서 2층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다시 손님용 계단을 올라왔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날 그녀가 잘못 짚었던 것은 3층 주임이 신입이었다는 것. 또 후삼이 준코가 신입이라서 둘 다 흥난초 아가씨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망각했던 것이죠. 전처럼 도둑질을 해도 그대로 눈 감아줄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뜻밖의 붙들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하마터면 얼굴을 보일 뻔했고요. 얼굴이 보이면 만사 끝이니까 거기서 그런 절박한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미야타케 긴지를 죽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가짜 흥난초 아가씨가 이소노 아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미야타케 긴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역시 죽여버린 거죠. 분명 그날 미야타케는 거기서 장물을 받을 작정이었을 겁니다. 그 훔친 물건 말이에요. 살인만 없었어도 이소노 아키도 순순히 훔친 것을 건네고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협박을 받았겠지만 살인을 했으니까 미야타케를 살려둘 수는 없었겠죠. 게다가 첫 번째 살인이 그녀를 무척 흉포하게 만들었고 또 대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사라고 간 뒤에 이번에는 다마키시, 당신이 왔던 거예요. 다마키는 새삼 몸을 떨었다. 네, 맞아요. 그날 저는 발신자 불명의 편지를 받았거든요. 편지에 따르면 그 시각에 그곳으로 돈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흥난초 아가씨의 비밀을 공표하겠다. 그런 말이 적혀 있어서. 근데 가 보니까 상대가 죽어 있어서 놀라 도망쳤다는 거군요. 근데 그 단도 말인데요. 그게 왜 당신 가방에 들어있던 겁니까? 그건 이렇게 된 거예요. 백화점에서 도망치는 동안 어둠 속에서 누군가한테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그 바람에 가방이 떨어졌는데 그러자 부딪힌 상대가 가방을 주워서 건네주었거든요. 제 생각에 단도가 제 가방 안에 들어갈 만한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저는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방을 받아서 그대로 무아지경인 상태로 뛰었죠. 그렇군요. 그럼 이소노 아키 씨는 미야타케를 독살하고 도망치던 중에 당신이 온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성맞춤이구나 생각하고 잠복해 있다가 그런 조작을 한 거구만요.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가스야 로쿠스케가 생각난 듯이 이렇게 물었다. 근데 탐정님은 처음부터 이소노 아키를 의심하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긴다이치 코스케는 싱글벙글 웃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 여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매장을 떠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수상하다고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청산가리 말인데요. 지금은 뒤숭숭한 시대지만 청산가리처럼 위험한 약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아주 최근에 모 군수공장에서 전쟁 전에 직원들에게 청산가리를 나눠주고 여차하면 이걸로 자결하라고 명령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소노 아키가 근무했던 그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이소노 아키는 그런 대담한 구석이 있는 여자니까 흥난초 아가씨 대역을 하게 된 일에 여차할 경우를 대비해 품에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갑자기 다마키가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소노가 불쌍해요. 듣기로는 경찰에서 발광했다고 하던데. 죄는 전부 다 저한테 있는데 말이죠.
그래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강한 자제심으로 그 도벽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다마키는 흐느끼면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어깨를 가시야루 쿠스케가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코스케가 벌떡 일어서서 창 옆으로 가보니 긴자 뒤에 불탄 거리의 흔적에 지금 하염없이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다. 다마키의 눈물처럼, 그리고 이소노아키의 흐느낌처럼.